예. 그 내가 농담 삼아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사이는 조용필이 노래 허공의 가사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허공. 네. 허공. 거기 보면은 꿈이었다 하게 생각하기에 이미 예. 너무나 멀어져 버려가지고 너무 멀어져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나는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비합리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번 소위 당권 경쟁에는 섣불 나서지 마라. 나서지 마라가 아니라 나서지 않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나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아 그렇군요. 이 조용필 노래 갑자기 계속 뭐 돌아선 마음 달래보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사이가 돼버렸다. 그렇죠. 허공 속에 두 분의 우정이 나타났어. 허공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내가 이게 조용필이 허공이라는 노래를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이 한 번씩 불러야 할 노래라고 난 생각합니다. 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최근 정치 현안 직접 질의하고 말씀 들어봅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두 분 인사 나눠주십시오.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아니요, 요새 뭐 감기가 걸려서 한 10일 동안 아주 편찮으셨어요? 혼이 났어요. 일교차가 커가지고. 지금 조금 좀 나아서 목소리도 지금 옛날하고 좀 다르죠. 한 85% 정도 충분히 잘 들립니다, 위원장님. 예. 자, 바로 또 어렵게 보셨으니까 현안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그 대통령이 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은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대통령의 판단? 나는 뭐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뭐 별다른 느낌은 없어요. 뭐 종전과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번 총선을 끝나고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총선으로 인해서 다소는 지금 종전과는 좀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뭐 전혀 변화를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국을 끌고 갔을 적에 과연 앞으로 이 3년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좀 우려하는 바가 있어요. 제가 늘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총선으로 인한 여소야대는 지난번 여소야대하고 성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공개적으로 뭐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뭐 임기 단축까지 거론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유권자가 거기에 뭐 순응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야당의 저 많은 의석을 갖다가 주고서 여당에 별로 그렇게 탐탁지 못한 그런 소위 느낌을 유권자가 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도 이 선거 결과에 대한 냉정한 지금 분석을 해서 어떻게 이 국면을 갖다 바꿔야 할 것이라는 것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보이질 않아요. 영수회담도 하고. 뭐 영수회담 그 자체가 형식적으로 한번 지나간 거지 그걸로 인해서 변화한 게 없어요. 제가 여기서도 늘 강조했습니다만 지난 강서 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를 했으면 유권자가 소위 정부에 대해서 자기네들 그동안에 잠재적인 불만을 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분석을 해서 총선을 대비를 하지 않으면 총선도 어려울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총선을 임해가지고서 결과서 오늘날과 같은 현상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아무런 방안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총선 100석, 위원장님 항상 우리 정당들은 100석 하나도 안 쓴다, 반석 안 한다 해서 이번에 이제 총선 100석을 국민의힘이 쓰려고 하는데 아니 이게 총선 100석을 보면 지금까지 내용을 뭘 담는지 모르지만 나도 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21대 총선에 대한 백서를 갖다가 당에서 만드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백서를 만들면 그 백서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백서를 만들고도 그거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당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백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것만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무슨 의도야? 뭐 이렇게 좀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는 내가 보기에 뭐 참 내가 건방진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이 패할 거라는 걸 미리 이미 오래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어느 정도 패하느냐 하는 거를 갖다가 지금 이 가늠해 볼 것 같으면은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관리했기 때문에 예.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갖다 지는 건 당연하다고 난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이 그나마 그래도 패배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나 하는 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미 물러난 사람을 갖다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마치 총선을 갖다 패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당이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당권 경쟁에 나오겠다고 하는 인물들을 볼 것 같으면 예. 과연 그 사람들이 지금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제대로 검증을 하고 당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가지고서 다음 선거에 대비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난 보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음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로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도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실은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예.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여당에서 당 대표의 정치적인 행동 반경이 뭐라고 하는 것을 지난 선거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식으로 뭐 한동훈 위원장이 꼭 이 당 대표에 출마할 거라고 나는 단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런가요? 네. 지금 요즘 SNS 활동 많이 하고 최근에는 그거는 예. 정치인으로 뭐 그분이 이제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할 거니까 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건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꼭 당 대표를 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한 거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그 이제 KC 정책 문제에 대한 비판도 하고 하면서 또 최근 국민들 앞에서 책 읽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출마 선언한 거다 이렇게 한 과잉 해석이다. 아니 나는 그건 괜히 주변에서 그냥 건너짚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뭐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어차피 정치에 참여를 해가지고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려면 자기 나름대로 무엇을 추구한다는 목표가 설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표를 향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갖다 계속해서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무슨 당 대표 출마해서 하기 위해서 했다고 나는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군요. 박 실장님. 진 장관님. 일단 저는 뭐 아직까지 마음을 안 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무게중심은 좀 더 출마 쪽으로 출마로 가는 간 게 아니냐 보이는 거고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봐서는 지인들이 뭐 그렇게 해석들도 하고. 아니요, 주변의 사람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비대위원장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얼마만큼의 행동 반경이 주어져 있다는 걸 뼈저리게 알 거 아니에요. 총선 기간에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또 겪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한 1년 이상은 소위 당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나라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요, 위원장님.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전화를 위원장님께 드려서 한번 좀 뵙고 상의를 좀 드리면 어떨까요? 하면서 만약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상의를 드려 온다면 어떻게? 아니 내가 뭐 이미 연락 받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 이미 만나셨어요? 연락 받은 적도 없고 내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별 답할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미 여기 와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선거가 끝나서 선거에 패하게 될 것 같으면 최소한도 한동훈 위원장은 한 1년 정도 쉬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냥 가장 막연하게 쉴 수는 없고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목표를 딱 설정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발언도 하고 행동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들으실 수도 있네요, 한동훈 위원장이. 근데 제가 보니까 예. 한판 승부도 자주 체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또 애정을 하는 분들은 그 1년 동안 정치인이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있으면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대표 지키고 있어야 된다. 내가 보기에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솔직히 얘기해서 예.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서 대통령의 권위는 점점 떨어집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 선거가 다가오면 당은 또 지자체 선거에 대한 불안감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이냐. 예. 그런 데서 아마 또 옥신각신 논의가 많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뭐 지방선거가 다가오든 대선이 다가오든 그때 한동훈 위원장을 또 소환할 수도 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때 가만히 있으면은 예. 또 와서 모셔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 정치인이 어느 정도는 참고 견딜 적에는 참고 견뎌야지. 예. 뭐 모든 걸 선거폭에 그냥 뚝 하려고 몰고 같으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동훈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대선 주자로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일단 템플스테이라도 한 2년 갔다 오면 어차피 찾을 거다 사람들이. 2년이요?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일부는 또 여권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대선에 꿈이 있다면 실패하든 뭐하든 당대표 같은 걸 한번 더 이제 선거 기간이 아닌 때 맡아서 능력을 검증받아야 된다. 예. 어차피 지금은 유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인데 그게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도 낫고 여권에서도 낫다. 이런 얘기를 아니 또 해서. 그러니까 뭐 이 대권 주자 문제는 건 별개의 사항이에요. 예. 사실은 이 한동훈 위원장은 어느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가 한동훈 위원장의 미래에 또 중요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총선 오는 과정 속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서 총선을 관리하게 했으면은 대통령께서 조금 좀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자량권을 줘서 좀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맡겨놨으면은 좀 좋았을 텐데 그거를 허지를 못 하셨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의 사이가 지금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사이는 조용필 노래 허공의 가사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허공. 네. 허공. 거기 보면은 꿈이었다 하게 생각하기엔 이미 너무나 멀어져 버려가지고 너무 멀어져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나는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비합리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번 저희 당권 경쟁에는 섣불 나서지 마라. 나서지 마라가 아니라 나서지 않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나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아, 그렇군요. 이 조용필 노래 갑자기 계속 뭐 돌아선 마음 달래보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사이가 돼버렸다. 그렇죠. 허공 속에 두 분의 우정이 날아갔어. 허공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내가 이게 조용필이 허공이라는 노래를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이 한 번씩 불러야 할 노래라고 난 생각합니다. 허공 속에 묻힌 그날들 저희 아버지도 많이 부르셨기 때문에 아주 계속 생각이 납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의 그 KC 인증 정책 문제 그리고 또 금감원장의 또 공매도 거래 일부를 또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정부가 또 아니다 또 철회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 대통령실과 정부 간에 이게 뭐가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제가 어떻게 된 게 청와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있고 청와대 보좌진이라는 것이 행정부처에 돌아가는 걸 면밀하게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서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사전 조율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기능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정상황실 같은 게 있는데 원래 아니 국정상황실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각 부서를 담당하는 수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선거 도중에 대파 사건이 났을 적에도 그거 사실은 나도 옛날에 대통령을 모시면서 시장에도 자주 나가고 해봤지만 참모가 대통령을 모시고 시장에 나가려면은 사전에 제대로 다 주변을 답습을 해가지고서
대통령이 절대로 실수할 수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그런 기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실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무슨 직구 문제도 그렇고 여기 뭐 공매도 문제도 그렇고 물론 개인적으로 그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자기는 그런 걸 하고 싶겠죠. 네. 그러나 그게 기본적인 국정 운영의 방향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사전에 좀 조율을 해가지고 했으면은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는 건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2년 지나서 3년 차를 이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손발이 안 맞으면 어떡하나요, 위원장님? 아니 그거는 나는 사실은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예.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에 대한 좀 엄격한 통제가 난 필요하다고 난 본다요. 근데 지금 또 수석실은 자꾸 늘려요. 그 저출산 민정수석실 늘렸고요. 그 늘리면 뭐래요? 뭐 기능을 제대로 해야지. 그다음에 지난번에 민생수석도 새로 신설을 했고 이번에 들리는 얘기는 그 저출산 그 위기 대응 또 수석실을 만들겠다. 나는 그런 게 만든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난 보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무슨 저출산 부처도 지금 새롭게 만든다고 그러는데 저출산 부처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수단으로다가 저출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할 거냐 이거예요. 어? 그냥 무슨 부서만 하나 만든다고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위원장님은 기재부가 주도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기재부가 예산도 갖고 있고 다 하니까 기재부가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고 쓸데없이 뭐 새로운 부서 만들어서 예산 낭비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요.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고 있습니다. 한 10분밖에 안 남았고요. 벌써 아유 세상에. 자, 이준석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그 영남에서 재배한 국화 천송이를 광주 5.18 국립묘지에 가서 헌원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제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비교적 지금까지는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뭐 국화꽃 갖고 광주 5.18 묘지 간 것도 이준석이가 아니면 그런 발상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위원장이 보시기에도 탁월한 발상이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딴 사람들이 깜짝 놀란 짓을 했으니까 좀 탁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른 정치인들은 이제 봉축 법요식 가서 이제 있을 때 혼자 가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약간 어떤 면에서 허를 좀 찔렀던 그런 측면도 있죠. 뭐 어떤 의도가 있었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면 과제는 2026년 지방선거다. 영남에서 확고한 2당, 수도권에서 3파전을 벌일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뭐 목표 설정은 내가 잘했다고 봐요. 오늘 칭찬해 주러 나오셨나요? 지금 뭐 그 개혁신당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당세가 약하지만 앞으로 2년 동안 지자체를 제대로 준비를 하면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거의 지금 발붙이기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 개혁신당이 정체성을 확보할 거고 때문에는 다음 지자체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경기도에서 시장도 배출할 수 있고 구청장도 배출할 수 있는 역량 갖출 수 있다. 그러면 지금 22대 의석수만 넣고 보면 3석. 108석 대 3석인데 국민의힘과 여기가. 근데 지금 지방선거 때쯤 되면 주도를 오히려 개혁신당이 할 수 있다. 여기가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져 버리면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일반 국민이 특히 이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거의 휩쓸다시피 해버렸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설당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와 같은 국민의힘의 자세로서는 다음번에 또 힘들라고 생각을 해요. 2년 후에도.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이 자기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확보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뭐를 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내세우면은 내가 보기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 너무 또 의원 수가 적다. 그리고 이제 존재감이 뉴스에서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충분히 3명으로 가능하다. 어떤 그 무슨 정당인가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이가 개혁신당이 일단 하여튼 이 원내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성공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발판 삼아서 새로운 정당으로다가 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씨앗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씨앗이 번지면은 그다음에 그게 정상적인 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이 개혁신당이라는 것이 최근에 무슨 뭐
국민의힘에서 자꾸 추파도 던지고 뭐 같이 무슨 뭐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 뭐 덩달아서 따라갔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경험을 보면 되게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소위 정의당이라고 하는 실체가 왜 없어졌느냐. 그 정의당이 자기 정체성을 유지를 못하고 민주당에 슬슬슬 끌려다니다가 됐다. 그런 오명이 있었는데.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소위 누구를 갖다가 개혁신당은 나는 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혁신당은 정의당 얘기를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 그래서 이제 2년 후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개혁신당이 3년 후 대선에서 이번 대선이 0.7% 포인트의 승리였기 때문에 개혁신당의 존재감이 더 커질 것이다. 향후 3년 후에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내가 보기엔 사실은 요 다음 3년 후에 대선을 놓고 생각해 볼 거고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특별한 주자가 없어요. 여야 모두요? 여야가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씨 혼자서 지금 독불장군처럼 지금 나와 있는데 과연 이재명이 대항하려고 하는 소위 지금 이 흔히 얘기하는 보수 진영의 후보가 누가 될 거냐. 그런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보기에 그때 가서 승리를 가져오려면은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 세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뭐 이준석이 같은 사람이 잘 3년 동안 발전을 할 것 같으면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이재명의 대항할 후보는 이준석밖에 없다. 보수 측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유승민 대표가 서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령대로 보면은 이준석이가 제일 젊고 그다음에 뭐 한동훈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이제 10여 년 전부터 킹메이커 하셨잖아요. 이준석 킹메이커. 나는 이제는 뭐 더 이상 내가 2027년까지 내가 지금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인데 건강하십니다. 저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서 아까 이제 민주당에게 잠깐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는데 이번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뽑는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독불장군 말씀도 하셨는데 나는 사실 이번에 뭐 의장을 우원식 씨가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의원을 따돌리고 이기니까 그게 뭐 이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상당히 정상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이변이냐? 정상적인 일이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4사람이 출마하지 않았어요? 정성호, 조정식 의원하고 정성호 의원하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무슨 생각이 들어서인지 모르지만 무슨 조종을 한답시고서 마치 추미애 의원을 위해서 두 사람을 사퇴시킨 것 같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 네 사람을 4배로 놔뒀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추미애를 꼭 시키기 위해서 한 것처럼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국회의장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뽑는 건데 최근에 와서 무슨 당원들, 강성 당원들이 반발하니까 무슨 의장 선거에 당원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자는 얘기에 나는 그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이 뭐 민주당 당원의 표만 가지고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몰상식한 얘기를 하면은 나는 그 정당도 별로 그렇게 이 다음에 희망이 없다.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그 몰상식하다는 그 표현이 정말 정확한 표현이신데요. 그거는 국회직이잖아요. 국회의장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거를 무슨 당원들이 거기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너무나 그 강성 당원들에게 끌려들 것 같으면 그 당이 별로 그렇게 미래가 그렇게 좋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 이제 아까 위원장께서 약간 독불장군식 운영한다 말씀하셨는데 연임도 지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미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나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되는지 아니냐는 딴 사람이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그 당내 사장인데 거기다 딴 사람이 뭐 이런 거로 얘기할 게 뭐 있어? 언론이어서 이제 좀 저희가 관심 갖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3년 남았는데 앞으로 대선 후보로서 이제 그 레이스를 어떻게 잘
가져갈 것이냐 부분인데 그거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뭐. 아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3년 안에 이 사건이 다 마무리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무엇을 더 보여줘야 할 때일 것인가 질문을 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는 뭐 본인은 무죄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검찰은 기소를 했으니까 예. 그거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니까 판결이 어떻게 날 거냐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은 뭐 이번 총선을 겪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위치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진보 진영의 어떤 주자로서.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질문이 있는데요. 황우여 비대위 행보를 어떻게 보시냐? 중도 확장 필요하지만 보수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보수같이 재정립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그 말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어? 아, 제발 좀 안 하죠. 아니, 사실은 무슨 뭐 보수의 정체성을 갖다 맞아요, 그 말씀했죠. 확보해야 되겠다고. 재정립해야 된다. 예. 내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도대체 보수의 정체성이 뭐냐? 예. 보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한계도 거치를 못하면서 사실은 뭐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게 지난 21대 총선 때 보면 말이죠. 그때 보수 대연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미래통합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미래통합당을 만들 적에 당시에 황교안 대표의 생각은 그렇게 보수의 대통합을 할 것 같으면 170석쯤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나 엉뚱한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를 체험하고도 또 지금 와서 무슨 보수의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 가서 당의 커다란 변화는 가져오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말씀이 또 국민의힘 비대위에 전해주셨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귀한 말씀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일단 건강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